설교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나이가 지극하신 담임 목사님 내려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떠들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재미도 없고 애들이 뭐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야말로 우리들 쓰는 용어로 죽을 쓰다가 급히 마무리를 하고, 그래도 목사가 아닌데 전도사가 하다가 목사가 아닌데 싶어서 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고 축도를 시작하니까 맨 앞에 앉았던 개부장이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이 옆에 놈을 딱 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은, 야, 설교를 저렇게 못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이게 제가 불안해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제가 농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손 들고 내려가지 않도록 잘 염두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주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빨리 줄여서 식당이 복잡하기 전에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다 이야기하는 건 7%, 이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2000년에 돌파됐습니다. 그리고 노령 인구가 14%가 될 때 고령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2017년에 통과를 했습니다. 2017년에 통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17년 만에 통과를 했죠. 이제 초고령 사회, 포스트 고령 사회 이렇게 해서 초고령 사회가 나타나는데, 이건 언제가 될 거냐? 2025년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이 이걸 준비를 할 때 보니까 옛날에 예상을 잡았던 것이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가속도가 이전에 1997년도에 2022년도에 고령사회가 될 거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 5년을 땡겨가지고 지금 돌파를 해버린 거죠. 넘겨주십시오.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돼서 고령사회가 도달하기까지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3년이 걸렸고, 독일은 40년이 걸렸고, 제일 빨리 진행했다는 나라가 여태까지 일본이었는데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7년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지금 확 쫓아간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고령 사회가 된다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프랑스가 39년, 미국이 21년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아직 저 나라는 고령 사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독일이 37년 걸렸고요. 일본이 12년 걸렸는데, 우리가 2025년이면은 9년이면 쫓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가 뭘까요?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할 새가 없이 사회가 갑자기 확 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무지하게 할 말이 많은데, 우리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 이 결과입니다. 결국 노인들이 살기가 힘들어졌겠죠? 지금 이게 이제 그래프가 연령대별 자살인데, 이 밑에는 지금 15세 미만이고요. 애들이니까 별로 자살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에 있는 지금 활발한 연령대죠. 이쪽은 자살률의 지금 변화가 87년부터 2017년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노령인구입니다. 노령인구가 지금 2000년 기점으로 98년이고요.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무슨 산악지대처럼 튀쳐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고령사회, 아까 말씀드렸죠. 2000년 고령화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회가요, 노인들이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된 겁니다. 수명은 갑자기 늘어났는데 사회가 복지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문화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여기서부터 꺾이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겁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초노령연금.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거 좀만 돼도 어르신들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20만원, 30만원 지금 35만원 됐죠? 예, 저희 어머니 저한테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걸 내가 아는데 어찌됐건 예, 그렇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결국 우리 사회가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사회다. 조금만 대책을 세워도 노인들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사람 일본 학자인데요. 학자는 아니고 이제 아주 그 사회 무슨 분석가인데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말이 뭐냐면 노후 난민이다. 어르신들이 이 사회 빈곤층을 다 차지하고 있다. 남의 얘기 아니죠? 근데 이분이 한국 와서 한 얘기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문제다. 니들은 어떻게 살래?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십시오. 근데 더 큰 폭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60장입니다. 그래서 30초에서 1분 사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예.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가 57년, 63년 뭐 이렇게 그 사이 때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분들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지금 차이를 보세요. 1년에 몇 명이냐? 한 80만 명 정도 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요즘 애들이 몇 명 태어나느냐? 32만 명이 태어납니다. 대책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른 세대들하고 비교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표하는 연도가 몇 년도죠? 예, 58년 개띠죠. 예. 부장님께서 58년 개띠고 58년 개띠가 몇 살이죠? 예, 지금 딱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58년 개띠가 왜 유명할까요? 이들이 나타나면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58년 몇 명 태어났느냐? 80만 명이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58년도에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면서 중학교가 뺑뺑이가 됐고요. 고등학교가 뺑뺑이가 됐습니다. 네, 20대가 되니까 서울의 봄이 나타났습니다. 대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민주사회가 되기 시작했다. 되지 못했지만 아이가 그렇습니다. 30대가 되니까 87년 넥타이 부대로 활약을 했었고요. 40대가 되니까 아예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58년 개띠만 나타나면 사회가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은퇴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인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한데, 이제 앞으로 어떤 폭탄이 터질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면 이제 안락한 노후가 가능할까? 지금이 훨씬 낫다 소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제가 생각해도 말이 제가 무지하게 빠른데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일단 점심시간에 서로 만나서 그거 무슨 소리야 서로 물어보시는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나타나면서요, 역시 노인 문화도 바뀌고 있다. 신중년이란 말을 지금 쓰기 시작합니다. 신노년이란 말을 안 쓰고요, 신중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노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뭐 무기력 내지는 뭐 뒷방 뭐 이런 생각 이제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년에 어르신들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다 말씀들 다 해주셔가지고 할 말이 지금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대학 가면 뭘 했습니까? 네. 뭐 꼬마 신랑 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전혀 안 그렇죠. 요즘 노인대학 가보면은 분위기가 이거 아닙니까? 네. 이게 노인대학 졸업식입니다. 배우는 과목이 다르고요,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 요즘 스터디 그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도서관, 국립도서관 뭐 이런 도서관에 가면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저런 타입인데 되게 좋다는 거예요. 에어컨 틀어주지, 밥값도 저기 그 밑에 내려가면 밥값 싸지, 아주 좋답니다. 시간 보내기가. 그래가지고 지식이 폭발하시더라고요. 어르신 되셔가지고 지금. 예. 그런 이제 중년의 생활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특히 60세 그러면 옛날에 환갑하셨습니다. 왜 환갑을 했죠? 오래 사셨다고. 근데 60세가 안 그렇잖아요. 가장 활발하고 활발할 때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80까지는 노인 세대를 구분을 합니다. 80까지는 딱 노인이라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회에도 정년 연장하자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60세가 돼도 60세가 돼도 늙지를 않으시니까 이분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야. 또 하나, 노인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일자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년 연장하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정년이요 65세 아예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짧습니다. 네, 짧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하자라는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일자리 뭐 이런 거 하면 실버 택배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요즘 아파트들이 폐쇄적이 돼가지고 택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하로 다 들어가야 돼서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그걸 입구에서부터 들고 집을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요즘 새롭게 생겼는데 뭐냐면 아파트 입구에다가 택배차가 내려주면 나머지는 어르신들이 그걸 다 옮기는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덜 불안한 거예요. 어르신들이니까. 요즘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일자리.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알바가 뭐죠? 아세요? 지하철 택배. 네, 그날로 배송이 되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죠? 비용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어느 어르신이 당뇨가 있었는데 그걸로 다 고쳤다. 그 일자리를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차죠. 하차 해가지고 어르신 택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귀농이 갑자기 1년 새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인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령대 봤더니 50대, 60대 뭐 이렇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건 뭐 다음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귀농이라는 거는 가서 농사를 직접 져서 먹고 사는 입장이고, 귀촌이라는 건 그냥 사는 데만 옮겨놓은 건데요. U자형이 제일 많죠. 농촌에서 태어나서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J자형이 있대요. 이거는 비연고지로 돌아가, 농촌 출신이 비연고지로 가는 거. I자는 도시에 태어나서 뭔가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 마지막에는 이제 도시에 태어나서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귀촌 이유는 귀농하는 사람이나 귀촌하는 사람이나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귀농하는 사람은 농업의 비전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가족 및 친주와 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건강상의 이유로 뭐 이럴 것 같아요. 예, 저는 집사람이 암을 한번 걸려가지고 농촌 가서 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인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제가 세미나하고 뭐 이럴 때 지금 농촌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살아남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은 농촌 쪽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는. 예. 농촌 살기가 제일 힘들 것 같이 우리들 생각을 하는데, 실은 도시 생활도 만만치가 않죠. 은퇴하셔가지고 은퇴금 가지고 모아놓은 돈 가지고 내내 까먹지 않고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하신다고. 뭘 하시겠어요? 네, 식당, 치킨 이런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망하죠. 네,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빚밖에 없어요. 예. 중소기업 쪽에서 그 소규모 소상공인 창업 보니까
1년에 50%가 망한대요. 3년이면 80%가 망한대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도시에서 망하면 빚이죠. 온갖 빚줄은 남고 노후가 이제 끝나는 건데, 농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남아요. 땅은 남아요. 서울에서 장사해가지고 망하면 가게는 안 남아요.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재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농촌은 그 다음 다시 뭐라도 해가지고 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도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가지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남편이 사업한다 그러면 꼭 말려라. 데리고 농촌을 내려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부흥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부인을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오늘 집사람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저도 자연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듭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저 이거 뭐 이 결과 뭐 놀라. 지금 이거는 그 농업진흥청인가 그쪽 통계입니다. 되게 놀랐어요. 만족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불만족, 그러니까 보통까지 합쳐가지고 보면 90 몇 프로고요. 불만족은 귀농이 7%고 귀촌이 3.2%예요. 이게 맞는 통계가 아닐 것 같아서 좀 불안한데 너무 높게 나와서. 네. 농업진흥청 그쪽에서 해서 그런가. 이것도 제가 이거 놀랐습니다. 일반 농가가 5년 지나면 귀농 수입이 3,800이 나온다는 거예요, 1년에. 글쎄, 나도 이러시는 거예요. 농업진흥청 통계가. 예. 귀농 전하고 이렇게 3,000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농업소득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전체. 그죠? 네. 네. 저도 뭐 좀 신기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큰 거를 뭐 사업을 해서 크게 대박을 몰겠다, 이 마음을 놓으면 저는 여러모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뭐 연금이 있다 그러면 훨씬 안정스럽겠죠? 네. 지역 융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들 좋다고 그러는데요. 나쁘다, 2%, 1.7%밖에 안 된다. 우리 부장 목사님께서 지금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예, 농업진흥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신도 운동으로서 귀농 비촌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세 가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평신도 운동이라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첫 번째,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구원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복주고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들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은 어딜까요? 교회일까요? 아니,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잖아요.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맡겨진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아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 교회는 잘 살고 여기서 멈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많이 손해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편의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교회인데, 그 장로님들 나와서 그 대표기도 하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주제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인님, 서울원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기도 시간이 저희 때는 한 15분 됐습니다.
성가대에서 머리 숙이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딱 맞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론이 한 5분 되죠. 뭐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고 뭐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막 이런 얘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읽으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기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잘 되게 하시고 이거 내가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고백을 했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에 대한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 삶으로 돌이켜보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게 교회에 맡겨진 일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라요. 우리가 사도신경 좀 전에 했습니다만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말이 좀 그런데 라틴어로 코미니오 삭투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미니오 삭투룸. 코미니오라는 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라는 뜻이죠. 삭투룸이라는 건 뭐냐?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거룩한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 이거를 그리스어로 할 때 코이노니아 하기온입니다. 코이노니아 이게 공동체라는 말이죠. 공동체라는 말이고 하기온이 거룩한 자들 소유격입니다. 자, 코미니오 삭투룸, 코이노니아 하기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뭘로 번역을 하죠? 무조건 교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도들끼리 잘 놀아야지. 교제라는 말이 어감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원조 교제, 이성 교제 뭐 이런 말. 이걸 왜 여기다 갖다 썼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오락 시간 할 때 좀 있어 보이려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코이노니아 시간을 갖자고 뭐 이런 것만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제 나이쯤 되신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젊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도의 교제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뜻은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 코이노니아는요, 커미니오 삭투로 라틴어로 얘기할 때 여러분 커미니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공산당. 라틴어로 성찬식 얘기할 때 커미니오라는 천주교에서 커미니오 한다고 얘기를 하는 성찬식이죠.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성찬식이라는 게 개념은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가 된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성례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더 나아가서 우리 개신교적인 개념으로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다. 공동체에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성향, 내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내내 얘기한 거죠. 교회는 뭐냐? 유기체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런 몸이다. 유기체다. 고린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뭐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은사를 받고 남을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사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는 뭐죠?
이거를 직분으로 이해를 안 하고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은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은사를 왜 줬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해가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줘서 그걸로 교회를 세우게 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데는 어느 누구의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교회라는 거죠. 그들이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모두가 함께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은 누가 한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고 공동체가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신도의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평신도죠.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죠. 평신도들이 그들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목사는 이들을 격려하고 힘을 줘서 이들로 하여금 나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사다. 제일 유명한 헨드리 크랜머입니다. 평신도 신앙에 있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1차적으로 무지하고 무력하고 공개일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일부로서 주변 세상과 정면으로 마주쳐서 교회가 아니 그리스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시한 존재임을 선포하고 또 몸소 보여줄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요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제가 농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농촌 귀농해야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선생 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인들 선생 노릇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선포하고 또 몸소 보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진짜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든 그 사람들이 평신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헨드리 크랜머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신도 계층은 그 위상과 책임과 사역의 면에서 성직자 계층의 그것만큼이나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공동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므로 평신도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교회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 너무 재밌습니다. 아무도 성직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교회를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의 본질과 소명에 입각하여 증언과 섬기를 위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들의 정체성을 근거 삼아서 동력을 요청해야 된다. 함께 하자.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함께 하자. 왜? 그들은 공동체니까. 콩가르라고 그 카톨릭의 평신도 신학을 이야기하는 학자입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콩가루 하던 분인데 콩가르라고. 이분이 평신도의 자리는 어디냐? 스페이스 비트윈. 무슨 얘기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 그들이 위치해 있다. 즉 그들의 자리는요 부정당할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될 그 자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해야 될 그 자리다. 크랜머는 라틴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로쿠스 스탄디에트 비벤디라. 로쿠스라는 건 로컬, 위치라는 뜻이죠. 스탄디라는 건 존재한다, 엔드 이런 뜻이고, 비벤디는 살아가는 거예요. 평신도가 사역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에서 격려받고 힘받고 능력받아가지고 자기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평신도의 사역 자리예요. 저는 지금 이 귀농 귀촌 이야기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사역의 자리를 새롭게 찾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자를 가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교회 서울에서 뭐 좋은 훈련 받으셨으면 이제 뛰쳐나가야죠.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훈련을 60년 받았으면 이제 나가서 싸워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 출신인데요. 저한테 해주는 말인데 저한테 참 이렇게 많이 와닿는데 무슨 말을 하냐? 군인은 전쟁이 없으면 썩는다.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몇십 년을 받았는데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르면 그 조직은 썩는다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죠. 목사님들 같아도 여기 목사님들하고 목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비율을 봐야 제가 말을 편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제가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려고 자꾸 교인을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전방에 가가지고 최전선의 휴전선 앞에 쓰는 노조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 경계 쓰잖아요. 그 경계를 쓸 때 이분들은 어디를 볼까요? 북쪽을 볼까요? 남쪽을 볼까요? 쪽을 봐요. 이거 안 써보셨구나. 다 남쪽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북에서는 안 오는데 남쪽에서 와요. 잘 서고 있는가? 그 위에 분들이 와가지고 둘러본다 이 말이에요. 절대 북쪽을 안 봐요. 남쪽을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인들은 훈련을 무지하게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사역할 장소를 안 주고 힘쓸 장소를 안 주니까 자꾸 이분들이 눈을 어디에? 교회로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흩어야 됩니다. 네, 흩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요즘 미셔널 처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복음주의권에서 얘기하는 건데 미셔널 처치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제 교회가요 맨날 그 모이던 시대는 지났다라는 거예요. 내보내야지. 미국하고 유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지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뭘 해야 됩니까? 말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에 목회는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당 지어놓고 훌륭한 교회당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 끝났다 이 말이죠. 이제 교회당 내려놓고 찾아가야 된다. 이게 미셔널 처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게 뭐냐? 사회적 리더십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섬기고 뭔가 약자들을 찾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들 와가지고 뭐랬어요? 그런 거 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자. 그게 미셔널 처치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우리도 이제 내려가자. 그런 생각.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자. 그래서 요 단락 평신도 신학으로서의 귀농귀초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귀농귀초는 평신도 운동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이루는 거다. 자, 그래서 선교의 현장을 새롭게 갖는 거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섬김,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것은 교회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려가는 거다. 네. 내가 이 교회에 몇십 년 있었는데 어떻게 떠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파송돼서 나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지역 공동체 운동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옛날에 학생운동 했던 거기 한참 막 했던 학생운동 하던 때가 있죠. 이 활동가들이 다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이 지역을 살렸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다 서울에 남았어요. 그래서 지역이 못 살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퍼뜨려야겠다. 저는 그 바베큐를 어디서나 불 때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진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불 피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석탄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 불을 피웁니다. 그 불이 적당히 잘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가지고 전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처음부터 흩어도 안 되고, 네, 너무 그 일찍 흩어도 안 되고, 일단 불을 완전히 붙인다면 흩어야 되는 거고, 너무 가운데만 모아놔도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파손했어요.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평신도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의 균형 귀천입니다. 예, 이게 제가 사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농촌교회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잘 익었는데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제가 저희 제자교회 가가지고 했더니 얘기하는 게 뭐냐? 교수님, 우리 교회는 20년이면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20년 후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인이 20년 후면 없어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농촌을 선교지로 삼아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지역 공동체 운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역 공동체 운동 하자, 이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금 거진 다 돼가는데, 이거 처음 시작할 때요,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뭘 한다 그러면은 돈 줘가지고 마을회관 짓게 하고, 무슨 정부와 마을 그런 거기 컴퓨터 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걸 많이 풀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농촌이 망했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됐는데 돈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돈을 갖다 줬는데 돈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 건물이 아니라 사람한테 공동체 세우는 일에 요즘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에 아주 좋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문인데요, 군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카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카페 이름이 뭐냐? 착한 동네입니다. 착한 동네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경찰차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저를 붙잡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교회 이름, 우리 카페가 왜 착한 동네 카페인지 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카페. 그럼 사람들이 못 오니까 자기가 착한 동네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는 카페 하나를 놓고, 근데 너무 훌륭하게 잘합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음악회 연구입니다. 카페 앞에 마당 열어가지고, 길거리예요 여기가 다.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호응해서 모인다. 동네 중심지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농촌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거가 뭔지 아십니까? 소토입니다. 완주에, 이건 좀 다른 그림을 제가, 그림이 없어 다른 거 하죠. 제가 완주에 갔을 때, 완주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참 지역 운동을 잘했습니다. 완주에 유명한 게 한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가 유명하네요. 맞습니까? 모르십니까? 예, 그럼 제가 마음대로 얘기 드리겠네요. 자, 소가 많으면 뭐가 많죠? 똥이 많죠. 이 목사님이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게, 똥을 벽돌 찍듯이 찍은 겁니다. 연료로 쓰죠. 연료 쓰려고.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러다 이분이 망했어요. 망한 게, 이게 망한 건 아니고 마을 운동을 하다가 물러났어요. 왜 그러신가 그랬더니, 이거 잘한다고 무슨 건물 지으라고 돈을, 수억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 바람에 무너진 거예요. 목사가 돈 떼어먹었다 소리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내려놓은 거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하니 이분이 그 일들은 잘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재밌는 얘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놓쳤는데, 한 사람이 헌신해도 충분히 바꾼다. 지금 목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목사들 사례인데요, 이거는 저쪽 경상도 쪽에 우리 동문인데, 이분은 가가지고 목회하면서 자꾸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자꾸 이렇게 장로님들이 자꾸 뭐라고 그러시니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매년 국화를 심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재미를, 국화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목회도 못하겠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국화를 심었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국화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꼭 구경을 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마을이 유명해진, 국화마을로 유명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도축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일부러 그냥 국화만 열심히 심었는데 마을에 동네 구경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축제를 여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저 요번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건 기사 교회에서 한 게 아니고 기사를 본 건데 재밌는 건데요. 충남에 고남면 고남칠리랍니다. 여기 이제 몇 명이 사냐 고남칠리에 96명이 삽니다. 그 어촌에 가보면 공동 어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동 작업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공동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거를 동네에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준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숫자가 어떻게 됐냐? 20명 정도 됐답니다. 전체 마을 주민이 96명인데 20명을 그걸 주는 거예요. 21명인가를 300만 원 정도를. 이걸 누가 했느냐? 어촌 계장 전재덕이라고 하는 어촌 계장인데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57살입니다. 이분이 설득을 한 겁니다. 마을이 그렇게 동의가 쉽겠습니까? 같이 일을 해도 실은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한 거고 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 한 사람까지 돈을 챙겨줘야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설득을 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냐? 저 노인들께서 그래도 옛날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가 된 거 아닙니까? 농촌에 한 사람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변화시킬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 공동체 운동 그게 정말 작게 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이 부분이 참 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의 영토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건데요. 강남 쪽에서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건물. 도시는 어떤 것입니까? 경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모아놓은 겁니다. 24시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저 높은 빌딩 하나에 딱 한 거 있죠. 심지어 요즘은 주상복합 그래가지고 건물 하나가 도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안 나가도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헬스클럽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쇼핑센터도 있고요, 뭐 커피점도 있고요.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되죠.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경쟁과 효율이 지배하는 도시, 그게 도시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여기를 좀 벗어나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입장은 뭡니까? 도시라는 데는 모여서 효율성이 높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촘촘히 자기 역할들을 다 해줘야 도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흔들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방법은 뭐냐? 비효율적이고 이걸 못 쫓아오는 빨리 빼서 버리는 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빨리 다른 걸 채워야 되죠. 이게 도시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은퇴를 한다는 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빠진다라는 거죠.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생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죠.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곳에 종교의 중심이 있고 행정의 중심이 있고 모든 그 가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선지자들을 도시는 왜 죽였을까요? 예루살렘은 도시의 가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효율성을 얘기를 안 하고요. 자꾸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약자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를 얘기를 하니까 죽여버리고 말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인생의 끝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장소죠.
이건 제가 갈릴리. 네, 여기서부터 제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뭘까요? 거기 자꾸 미천한 자들이 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활동하셨죠. 5,000명을 먹이고 자기 제자를 부르고 고기를 잡아 먹기도 하고 바다 호수 위를 걷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영성에서 벗어나서 갈릴리 영성으로 가야 됩니다. 이 시기가 있다. 갈릴리 영성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죄송합니다만 많은 나이가 아닌데 저희 학교가 경기도 이천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 오셔주시면 돼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시골 깊숙이 있습니다. 학교가. 저희 학교 찾아오실 때 제가 하는 얘기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세요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이런 데 학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꾸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오세요. 그죠? 숲속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부터 출퇴근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88도로를 타고 저희 집 가까이 있거든요. 88도로를 타고 그 다음에 중부 내륙 타고 이러면 우리 집에서 1시간이면 갑니다. 네. 제가 빨리 가면 50분이면 갑니다. 네. 이 말은 뭐냐? 무지하게 밟아야 간다는 겁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요. 지금 2005년도부터 교수를 했으니까 지금 제가 한 15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30대 후반쯤에 제가 교수가 됐는데 한 10년 동안은요 가는 거밖에 몰랐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자연이 처음에 제가 뭘 느꼈느냐? 계절이 변하네? 이걸 느끼기 시작한 한 10년 지나부터 한 50살쯤 되니까요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뭐 이런 것들이 신기하죠. 그게 제가 쉬는 시간만 되면 저희 수업 시간이 월요일날 다 모여 있는데 제가 중간에 빕니다. 무조건 산에 올라가서 놉니다. 산에 올라가서 놉니다. 처음에 이제 물 한 병 들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를 갖추기 시작하고 등산하듯이 사고 뭐 이렇게 가서 가져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꽃을 찍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뻐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옛날에 꽃이 그냥 뭐 색깔 있는 거 뭐 이거였는데 이 생명 있는 게 이게 피운 걸 보면 지금 봄물이 나기도 전에 꽃이 피는 걸 보고 신기한 거예요. 네.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전지가위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칡너풀이 그렇게 많잖아요. 산에 올라가면서 칡너풀 자르는 재미가 또 나무들이 칡너풀이 슬슬 감기 전에 이걸 완전히 파묻혔잖아요. 그러면 이 수액이 못 올라가요. 수액이 겉으로 올라가잖아요. 겉을 감아버리면 얘가 나중에 고사돼서 죽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걸 보고요 어느 날 좀 뭉클한 거예요. 내 인생이 저 칡너풀에 막 얽어매는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안 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위를 들고요 잘라줄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게 뭐라고 재밌어요. 그게 요즘 산에 들어가면 그 수업 시간 맞춰서 내려오는 게 급합니다. 한 2시간, 3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급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저희가 시골에 이제 청원 저쪽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안 나왔어요. 가위 하나 들고 들어가시면 안 나왔는데 이제 나이가 들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나이가 들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약간 보기 다 보시죠? 네. 동물의 왕국을 동물들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얼룩말 잡아먹히는 걸 보고 어느 날 눈물이 뚜루룩 떨어지죠. 네. 이 순리라는 거, 자연이라는 것들을 배우고 뭔가를 느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거를 나이가 들니까 보게 되는 게 그게 영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자연을 보면서요, 그 순리를 꺾고 내가 뭔가를 이룬다라는 게 성취감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순리를 깨닫고 거기다 내 몸을 실을 줄 아는 그 기쁨이 또 따른데, 이게 영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영성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그래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신비함은 모든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연 가운데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어린아이의 미소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연으로 갔다 거기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감 하나, 꽃 하나, 나무 하나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해서 이렇게 농촌으로 가면 그게 회개하는 것 같아요. 도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시의 가치로 막 몰아붙여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족, 하나님, 자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을 마주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게 회개의 영성이 아닐까. 그동안 사모님들한테 지었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이런 거였고요. 저는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바라는 건 뭐냐, 농촌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사람 한둘이 오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농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오후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신다면 새로운 그 선교의 현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